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트럼프의 허니문 랠리를 또 한 번 톡톡하게 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요. S&P 500 역시 사상 최고가 또 한 번 경신해내는 흐름을 보여줬죠. 다보스 포럼에 출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현재 AI 인프라 펀드에 관한 이야기를 두고 머스크와 샘 알트먼 사이에 약간의 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기도 했죠. 자, 그런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한 TF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가운데 과연 우리 시장과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법의 키워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묻는 곳에 시장은 강한 랠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의 입이 소강 국면에 들어갈 때 그 랠리가 갑작스럽게 종료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그 사이에서 기업의 본질을 찾아가며 전략을 챙길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요즘 시장의 난이도를 보면 어찌 보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어닝 시즌 그리고 시장의 느린 순환매 과정, 트럼프가 적정하게 정책 모멘텀을 넘겨주고 있고요. 어닝 시즌 기업의 실적을 보면서 실적 쇼크와 서프라이즈를 구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요 섹터 간의 느린 순환이 돌고 있어서 수익 내기도 나름 괜찮습니다. 주도 섹터의 호재가 강화되며 느린 순환매, HBM, 조선, 전력, 로봇 등이 있을 거고요. 서브 섹터로 분류하는 것은 나름 굳건한 바이오 종목 일부, 그리고 원자력, 트럼프 프리존의 엔터, 그리고 나름 꾸준한 의료 AI, 의료 로봇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와 개별주, 수출이 잘 나온다던가, 혹은 멜리언 모멘텀이 있는 금융주라던가, 아니면 정치 테마주라던가, 통신, 양자, 드론, 재건, AI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내에서 순환이 돌고 있죠. 투트랙 전략으로 끌고 가기 나쁘지 않은 시장. 모멘텀이 나오면서 다 같이 쉬었다가 조금 올라줬다가 쉬었다가 올라줬다가 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수익 내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 같은 경우는 일부 호재가 나오면 다른 쪽이 다 무너지고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었고요. 지금은 다른 쪽으로 쏠림이 나타나더라도 한쪽이 막 빠져버리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은데 바쁘기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이야기도 점검해야 되고 기업들의 실적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그날 뉴스 따라서 약간의 느린 순환매를 자극할 만한 이야기들도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인할 게 많은 분주함은 최고의 레벨에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뭔가 뚜렷한 베팅을 고민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좀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도 편안한 연휴를 위해서 급하게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네요.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들려온 이슈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죠. 어제 국내 시장의 키워드 하나로 정리해봐라 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으로 꼽았습니다. 양지수 모두 1% 이상씩 밀렸죠.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올해 들어서 시장이 나름 강했기 때문입니다. 강했던 가운데 설 명절 연휴를 앞둔 경계감, BOJ 오늘 금리를 올릴 것인데 어떻게 매파적인 발언이 추가될 것인가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트럼프로 인한 관세 일부의 경계감을 안고 있었고요. 금리와 달러가 내려오는 추세에서 어제는 이제 조금 올랐었죠. 그러자 외국인이 여지없이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산 반도체 반덤핑 조사에 나선다. 미국이 중국 때리는 거 중국도 반박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미중 갈등 이슈, 그러면 또 미국이 관세 카드 크게 쓰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 등이 일부 자극이 됐고요.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 소식도 들려왔죠. 이런 여러 가지 경계감이 짙어진 가운데 지수는 전고점 저항선에
육박하며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섹터별 그 전 거래일에 강력한 모멘텀이 돼줬던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 갑론을박이 좀 있었죠. 일론 마스크 측에서 돈 없을 텐데 샘 얼트만 있는데 라며 갑론을박을 했고요. 나름 의구심이 생겨나자 일부 종목들의 흔들림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수 하락의 요인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시장 내에서 선전했던 쪽은 전력 강했습니다. 스타게이트 이슈가 있었죠.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것에 LS 일렉트릭의 실적 서프라이즈, HD 현대일렉트릭이 예상보다는 조금 아쉬운 실적, 물론 1분기로 2월 되는 실적 내용이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일단 월요일에 실망으로 반영을 했었죠. LS 일렉트릭은 좋은 실적 내놓으면서 어제 급등으로 내달렸습니다. 8% 상승세. 최근 들어 전력기기는 LS 그룹주 중심으로 조금은 더 강한 분위기도 일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이들의 상승에 힘을 보태주듯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LA 화재 진압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잘 나갔던 조선이나 반도체에서 조금의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자 그러면 이 수급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생각보다 요즘에 부담 없이 흘러가고 있는 바이오가 눈에 띄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전날에 시간 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실적도 있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실적과 알테오젠의 투자 경고 해제 이슈 등의 양 지수 속의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굳건했고요. ABL 바이오 등의 일부 호재성 이슈 등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도 어제 나름 괜찮았죠. 그리고 통신장비주 강세였습니다. 이틀 전에 해은 앵커가 자세히 브리핑을 해줬었죠. 트럼프가 5G, 6G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을 규제할 것이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 맞물렸고요. 어제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광 모듈 쪽과 맞물려서 빛과전자가 급등세 21%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HFR 한번 볼까요? 저희 시간에 김민진 차장님의 종목이었었죠. 최근에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한 번 더 AS를 했는데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또 보여줬습니다. 어제 8% 이상을 상승세 나타냈네요. 자, 이렇게 선전했던 쪽 전력과 바이오, 통신, 장비 그 외에는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자, 어제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이슈가 됐었죠. SK하이닉스의 신중함, 가이던스 톤을 살짝 낮췄습니다. 이를 두고 추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없을 텐데 어느 정도 쉼표를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연말부터 12월부터 상승률이 어느덧 35%, 올해 들어 상승률이 26%, 연말부터 꾸준하게 오름세를 기록했죠. 어제장에서는 3% 실적 나온 김에 그것을 명분 삼아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제 실적을 열어봤는데 서프라이즈율 1%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에 그냥 딱 부합하는 정도였다라고 본다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그리고 레거시 메모리 시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봤네? 안 좋을 건가 봐. 혹은 가이던스 톤 하향 조정됐잖아 라고 한다면 걱정스러워서 하이닉스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반면에 예상치엔 부합했는데 좋은 실적이고 올해 1분기 계절적 요인을 반영해서라도 올 한 해 전망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 중심에는 압도적인 HBM이 자리하고 있다. HBM의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엄청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HBM의 지배력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AI 패러다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어느 쪽 톤에 맞추실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잠시 후에 전략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증권사에서 곳곳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을 내놨죠. DS는 어제자 보고서고요. BNK 하나 한국투자증권은 오늘자 업데이트된 보고서입니다. 27만 원에서 31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네요. 거의 다 체질 개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반도체 사이클로 하이닉스를 논하기에는 HBM의 압도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이미 그것을 넘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중국의 이구안신 덕분에 재고 정상화로 인해 전통 반도체 역시나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이 굳건하게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 진폭이 낮아지고 있다, 안정적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목표가에 대한 고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와 조선, 로봇, 상반기에 나름 가장 강했던 세 분야로 전력과 함께 꼽아볼 수 있겠죠. 이들이 어제 조정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도체도 SK하이닉스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다라는 것에서 일부 세론, 삼성전자도 갤럭시 S25를 공개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에서 하락이 있었고요. 1% 떨어졌죠. 그리고 S25에 삼성의 엑시노스 칩이 탑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를 올릴 만한 뉴스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개별주로 봤을 때는 제주반도체가 IP 쪽의 종목으로서 어제 강했고요. 이수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 철회를 했죠. 물론 이것은 시간 외 뉴스였으나 장중에 그 기대감이 일부 있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죠. 퀄리타스 반도체, 미국의 실리콘 포토닉스 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밝히면서 어제장 올라갔습니다. 이런 개별주 이슈를 제외하고는 어제 반도체가 조정이었고요. 조선도 조정이었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차익 실현 쪽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랐잖아, 단기에 라는 시각을 가져갈 수 있겠죠. 트럼프의 입에서 조선에 대한 코멘트가 주춤하죠. 정책 모멘텀이 좀 소강됐고요. 하나오션 실적을 앞둔 경계감도 있었습니다. 자, HD현대 마린솔루션 차트 한번 보시면 어제장 많이 빠졌죠. 11%의 급락이 나왔고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도 어제 많이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자, 로봇도 연말부터 해서 꾸준하게 좋은 시장의 대장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요. 기존 대장 종목들 로보티즈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M 등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또 다른 대장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고영이죠. FDA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 가고 나서 계속 치고 나가는 모습. 어제 장에서도 일단 9%의 상승을 유지해 줬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사이에 YTD 기준, 그러니까 올해 한 100% 올라버린 고영, 새롭게 질주하고 있는데 섹터의 대장이 꺾이지 않을 때는 일단은 쉼 정도로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중간중간에 조정이라는 파도가 계속 치고 있는데 이 파도를 견디는 방식을 지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계절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본다면 이것을 조정시 매수 관점 혹은 씨를 뿌리는 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빛이 내리쬐을 때 그날그날의 날씨를 견디는 양산장수 혹은 우산장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당일 적정하게 이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어느 포지션에 어떤 마음으로 이 섹터를 보고 있느냐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잊혀지지 않는 과거를 지닌 이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들을 한 번씩 돌아보곤 있는데요. 11월에 혜은 앵커가 통신장비 브리핑을 해줬었고요. 바로 이틀 전에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을 타면서 시장은 좀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통신장비의 과거 영광의 시절 2017년도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도 이제 여러 가지 통신에 대한 모멘텀이 등장했는데 그를 앞두고 미리 통신 장비로의 투자가 선행됐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통신 장비주들의 영광의 시대가 있었죠. 영광의 시대를 기억하면서 좀 미련하게 과거에 이랬더랬지 하고 이쪽에 계속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이후의 시간을 굉장히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털어내고 이제 과거는 과거고 지금부터 좀 달리 봐야 돼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통신 장비를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을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주가상으로 본다면 정말 수년 동안 다 같이 내려왔었잖아요. 대표적인 장기 소외 섹터였죠. 그래서 당장 급등해도 참 이상할 것 없는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때 장기 소외주의 명분이 돼주기도 하는데요. 잊혀지지 않는 과거를 가진 통신 장비가 최근 들어서 일부 조짐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12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요 통신 장비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신 장비주가 왜 올라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혹은 다른 국가와 4차 산업 패권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통신 네트워크를 빼고 가고 싶은 게 미국의 당연한 속내겠죠.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인 전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통신 장비 쪽에서는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은 인프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초고속 인터넷 전국망 구축 등의 속도를 내면서 인프라 구축에 나섰고 인프라 구축하면 통신망은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 5G 추가 주파수 경매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픈랜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는 국내 섹터,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FCC 위원장으로 지명된 브랜더 카가 망 중립성 폐기론자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단에는 힘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12월 이후 상승률 보신다면 가장 많이 치고 나갔던 것은 솔리드 50%, HFR 26%, RFHRC, 이노와이어리스, 대한광통신 등등이었고요. 빛과전자는 13%인데 어제 거의 상승으로 만회했다라는 느낌입니다. 빛과전자는 사실 그전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고요. 어제는 데이터 센터 광 모듈 이슈로 올라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12월 9일경에 그러면 다 같이 약간 힘을 내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 찾아봤는데 도무지 딱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다만 국내 SK텔레콤, LG U+ 등이 오픈랜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에 진척이 좀 있었다 이런 뉴스 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오픈랜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는 봐야겠죠. 전 세계 통신을 하나로 묶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픈랜입니다. 서로 다른 제조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것을 표준 인터페이스로 연동 호환하는 기술인 거죠. 만약에 오픈랜 사업이 제대로 열리게 된다면 중국을 화웨이를 빼고 가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오픈랜 사업에 좀 사활을 걸고 있고 국내에서도 삼성을 필두로 해서 이쪽에 꽤나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일기 때 화웨이를 제재했던 기억을 모두가 갖고 있죠.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의 점유율이 이렇게 압도적이니 이들을 배제하고 갔을 때 에릭슨이나 혹은 국내 업체들도 좀 같이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거죠. 물론 이쪽과의 기술 격차가 꽤 많이 난다라는 점에 대한 지적과 국내 업체들의 실적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질과 지금의 센티 개선 이슈가 같이 맞물렸을 때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솎아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통신 장비해서 오픈랜 관련주 하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거론이 돼요. 한국첨단소재도 들어가 있네요. 대한광통신, 이노와이어리스, RFHRC, 다산네트워크스, 오이솔루션, KMW, 서진시스템, RF 머티리얼즈 등등이 있을 텐데요. 통신 장비에 대해서 눈여겨볼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좀 조짐을 보이면서 특별한 뉴스가 아니더라도 살짝씩 반응을 보이는 섹터나 테마 등이 종종 있죠. 이 통신 장비 앞서서 그런 조짐을 보였던 쪽이 바로 의료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명확한 것은 오라클, 엔비디아, 일론 머스크 모두가 이 AI를 통한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에 많이들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AI로 인한 신약 개발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CES 2025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의료 AI단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인증을 받는 업체들 중심으로 살펴보자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은 국내보다 800배 큰 시장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제 이번 이슈에 치고 들어간 게 바로 고영이고요. JRK, 루닛, 뷰노, 딥노이드 이미 들어갔거나 들어갈 것을 임박했다라고 시사하는 업체들인 거죠. 의료 AI 시장, 세계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진입하게 되고 많은 현장에서 사용하면 임상 데이터가 확보되고 가격이 싸지고 경쟁력이 올라가는 루틴이 되겠죠. 이미 국내 대학병원 등에서는 많은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의료 AI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루닛과 고영의 강세 흐름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 게 바로 루닛인데요. 다보스 포럼의 단골이죠. 대장암 치료 효과 예측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이슈가 들려오면서 어제장 루닛이 6% 정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 2023년도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었다가 지난해 2024년도는 좀 실망스러웠죠. 그러다가 연말부터 분위기가 나아지면서 올해까지 나름의 시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3년 연속해서 참가하고 있고요. 의료 AI 네트워킹이 점차 확보되고 있죠. 처음에 이제 호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글로벌 국가와 함께 루닛의 계약 소식이 계속 있었습니다. 2022년도 말에 호주의 계약 소식이 있었고 그것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외 다른 국가와의 B2G 계약이 계속 늘어났고요. 루닛의 강세 흐름이 돋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루닛이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이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보스 포럼의 단골 루닛 얘기 살피다 보니 어제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트럼프 이야기도 들여다봐야겠죠. 자, 밤사이 뉴욕 증시였습니다. 개장 전에 트럼프 공화당 하원 예산위원회 측에서 만료되는 감세 연장을 위해서 10년간 4조 달러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면 얼마를 확보할 수 있고 중국의 세율을 올리면 얼마를 확보한다. IRA를 폐기하면 얼마를 확보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감세 정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때려서 돈을 얻어올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거죠. 이 때문에 그러면 관세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를 세게 하려나?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금리와 달러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지 못했는데요. 이것을 또 반전으로 바꿔버린 게 바로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의 발언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감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미국에서 제품 생산하면 법인세 혜택 줄 것이고 오펙 가격 인하 압박을 하고 연준 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한 압박을 했습니다.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낮춰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고요. 유럽 너희 우리나라 기업들 괴롭히지 마라는 압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AI와 암호화폐 분야 세계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을 위해서 푸틴과 만나겠다라는 점, 나토 방위비 분담 이야기 또 꺼냈죠.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의 연장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을 통해 취임 이후에 또 공식적인 석상에서의 강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반응을 했습니다. 달러 약세를 기록했고요. 법인세 인하 기대감이 작용됐죠. 금리는 장기물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주 강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이 다보스 포럼의 트럼프의 발언만으로도 재건과 암호화폐, AI 쪽을 자극하는 내용인데요. AI 행정명령,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으로 예고를 했던 바가 있죠. 자, 이런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그래도 초반에 부진을 덮고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우 0.9, 나스닥, S&P 500도 0.5% 미만에 일단은 강보합으로 끝났네요.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과 트럼프의 금리 압박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 트럼프가 연준에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면서 빅테크가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만 상승 전환하지 못한 게 바로 애플인데요. 영국의 모바일 생태계 관련한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등의 혹은 아이폰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월가의 의견
의견 등이 나오면서 애플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좋았던 쪽은 캐터필러였는데요.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 이야기를 계속 꺼내들고 있죠. 그러니까 산업재 쪽에 굴삭기 건설 기계 쪽에 캐터필러 주가 괜찮았습니다. 법인세 인하 모멘텀도 작용했겠죠. AI 행정 명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회복하는 분위기였고요. 주식 옵션 만기를 앞둔 수급적인 흐름도 영향이 있었다라는 평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나치 경례를 했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했어요. 유럽의 보이콧 이슈도 좀 부각이 된 영향이죠. 테슬라 이 영향 때문일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다보스 발언에서 IRA 폐지 이슈일까요? 일단은 0.7%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캐나다 쪽에서 가격 올리는데 그게 수요 둔화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더해졌죠. 반도체 진영은 출발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출발할 때 다 같이 빠지면서 시작했다가 일부가 상승 전환을 했는데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었네요.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가 가이던스 톤을 조금 신중하게 가져갔던 것에 영향을 받았어요. 스마트폰 수요가 부진하고 AI 지출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라는 얘기였었죠. 엔비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기대감 속에 일단은 하락에서 돌렸고요. 0.1%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퀄컴은 2% 넘게 올라줬어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칩이 탑재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퀄컴이 2.4%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뉴욕장은 이렇게 반도체는 조금 혼재되는 분위기였어요. 뚜렷한 칼날을 내지 못했고요. 메타는 강했고요. 일라이릴리나 제약바이오 쪽은 비교적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의 색깔이 조금 좋았던 것이 산업재들이고요. 태양광, 원자력, 전기설비, 통신장비, 제약사, 여행주 등이 비교적 괜찮았네요. 그러면 AI 인프라 쪽으로 봤을 때는 통신장비, 전기설비, 원자력 쪽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것과 조금 무관하게 남한의 길을 가는 제약 섹터가 있고요. 태양광 쪽은 사실 왜 올랐는지 뚜렷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승률로 봤을 때는 썰런이 10%, 인페이즈 에너지가 5% 이상씩 올라갔어요. 어제 나온 뉴스로 일부 기억나는 것은 유럽권에서 전통 화석 에너지의 사용량보다 태양광 발전 에너지 사용량이 처음으로 더 높아졌다. 이런 뉴스가 있긴 했었는데요. 그런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내려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트럼프가 태양광에 긍정의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닌데 일단은 왜 올랐는지 이유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입니다. 일단 오늘 장에는 트럼프의 발언을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가장 우선 되겠죠. 금리 즉시 인하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하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었고요. 트럼프는 AI 암호화폐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속보로 전달이 됐죠. 그러면 금리 인하 이슈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될지 아니면 명절을 앞두고 굳이 무리한 베팅이 나오지 않는 시장에서 S&P 필요가 없을지 정말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2010년도 이후 연휴 전에 급한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유안타증권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3거래일 이상 연휴 직후의 코스피 등락폭입니다. 빠질 때 꽤 많이 빠졌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오르는 것도 있지만 낙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흔들릴 때 많이 밀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휴 끝나고 나면 2월 1일 캐나다, 멕시코 등에 관세 부과할 거야 했던 트럼프의 이슈도 있죠. 또 연휴 기간 중에 소화해야 되는 FOMC 미국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불확실성을 안고 지금 미리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는 쪽의 의견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좀 차분히 보겠습니다. 섹터 뉴스로 본다면 HBM과 바이오 쪽, HBM, SK 하이닉스의 시계열로 봤을 때 탄탄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수율과 품질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블룸버그 통신 등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면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증권사 다수에서도 지금은 매수 기회라고 외치는데 HBM 진영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고요. 바이오는 정부가 바이오 강국 도약하겠다라며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이슈를 전하기도 했어요. 시장이 뚜렷한 색깔을 못 낼 때 일부 바이오주 중심으로 강세를 기록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정.
어제까지 해서 제일 중요했던 게 트럼프 취임과 다보스 연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 등이 쏟아진다라는 점에서 기아, 삼성, 전기, 한화, 오션 등등 체크가 필요하겠죠. 현대 모비스는 어제 실적이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간 외였습니다. 꽤 괜찮은 실적이었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BOJ의 금융정책 회의가 되겠습니다. 일정까지 짚어봤고요. 오늘의 주요 섹터 바이오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제 막 강력한 급등은 아니었으나 은근히 강했던 게 바이오였던 것 같아요. 네, 바이오 종목들의 센티멘탈이 사실 금리 경로가 좀 불안해지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다시금 그 불씨가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기대했던 만큼 그 이상의 호실적을 내줬습니다. 매출은 4조 5천억 원으로 연간 기준 23% 상승, 영업이익 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을 그려주는 기업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세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확인하고 CDMO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바이넥스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었죠. 생물보안법 이슈로 한때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생물보안법이 2024년에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그 센티멘탈이 상당히 꺾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넥스도 함께 상승을 만들어냈던 부분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ABL 바이오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크게 자리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훈 대표가 직접 IR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사노피에 이미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이전을 한 이력이 있는 ABL 바이오죠.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의 라이센스 아웃 왜 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에 사실 경쟁사의 기술력이 조금 더 좋았다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면서 한때 바이오텍 관련 기업들의 주가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피보다 더 좋은 기술 이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ABL 바이오도 상승으로 장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ABL 바이오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이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설립한 ABL 바이오 USA를 통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이중항체 ADC 임상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역시 자리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죠. 이에 따라서 알테오젠이라던가 펩트론,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도 함께 상승을 누려줬습니다. 자, 의료 AI 쪽은 앞서서 민영 앵커가 설명해준 대로 신테카 바이오, 루닛 두 종목이 이끌어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식약처에서 제시하고 있던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 오늘 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요. 이 일정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의료 AI 쪽 한 번 더 자극받아 가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이제 4조 원 클럽에 진입을 했고 2025년에는 2025라는 숫자에 걸맞게 5조 원 클럽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020년부터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세를 만들어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이 수주액 추이를 들여다보게 되더라도 2024년에 5조 4,035억 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구체적인 실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넘버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압도적인 생산 능력, 560공장 추가 가동을 통해서 더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입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ADC에 대한 대응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전망치도 제시를 했는데요. 5조 5,705억 원으로 YOY 기준으로 20에서 25%가량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매출 추정치를 내놨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증권가에서 거의 대부분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발간했던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상당히 많은 리포트들이 발간된 가운데 평균 목표가가 130만 원, 최고 목표가는 135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 목표가는 115만 원대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이 최고 목표가와 평균 목표가의 차이가 크지 않죠. 앞으로 이 상승 여력이 한 30%가량 더 남아있다라고 증권가에서 목표가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넘버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폭풍 성장은 올해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미래에셋 리서치 센터의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간 수주와 시가총액 추이를 들여다봤을 때 2024년에 쌓아 올렸던 연간 수주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이미 2025년에 달성을 한 상황이죠. 유럽 소재 제약사, 어떤 제약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수주 공시를 통해서 이력을 쌓아 올리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 2024년에 처리되지 못했던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가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발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이오 제조, 세포 배양 분야에 많은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합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살펴본다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없는 국가로 CDMO 수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수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던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다양한 고객사들로부터 CMO나 CDO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2025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우상향 곡선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경쟁사와의 비교도 한번 해볼까요? 주요 CDMO 업체의 현재 캐파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경쟁사는 스위스의 론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로슈의 시설을 인수 완료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공장을 최종 검토에 들어간다라는 소식과 함께 목표 캐파가 늘어나면서 2025년에는 더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컨콜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을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공장 같은 경우는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제조 공정은 완전히 디지털화, 자동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요. ADC와 PFS 이쪽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텐데 ADC 전용 라인은 2027년 1분기면 가동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이 PFS 라인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 치료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7년 말까지 투자 집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수요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끌어올려줬죠. 거기다가 환율과 원가율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수적 가정으로 원달러 환율을 1,400원으로 책정을 했을 때 2024년 4분기 실적의 영업외 수익의 많은 부분의 기반은 환차익을 통해서 발생했다라는 코멘트도 들여다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환율이 어쨌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어느 정도 이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2025년은 어떨까?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안에서 에피스가 계속해서 성장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4분기 실적이 그러했는데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하드리마의 매출이 2023년 2분기부터 꾸준히 찍히고 있고 올해는 산도즈라던가 에피스클리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영업이익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 내놨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정책 변화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의 이 로비를 들어간 상황이긴 한데 방향성은 바이든 대통령 때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가이나 비용 통제, 경쟁 심화에 대한 대비는 우리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들여다볼 수가 있었죠. 자, 해외 M&A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모색을 해봤는데 당장 좀 갖고 싶은 기업은 없었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현재는 한국 증설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한국 안에서의 생산 기반을 늘리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죠. 자, 그렇다면 온게 확산을 기대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슷하게 호실적을 내줄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유한양행, 보령 같은 기업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024년 매출이 3조 5천억 원가량이 찍힐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대 최대 수준이기도 하죠. 바이오시밀러, 거기다가 신규 포트폴리오, 합병에 대한 원가 개선을 통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셀트리온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것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DC 라인에 있어서는 연내 임상시험 돌입할 것이고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즈를 또 설립을 했죠. CDMO 쪽에 새로운 회사가 될 텐데 2028년부터 매출이 실질적으로 찍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내비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2024년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같은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폐암 신약인 렉나자의 이 마일스톤 수령으로 유한양행의 이번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연매출은 한 2조 원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23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놀라웠던 유한양행이었는데 QOQ 기준으로 1000%, 거의 뭐 20000%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유한양행, 이번 4분기 실적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2024년 매출 1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1조 원을 넘어서는 실적이 나온다면 아마 이 사상 최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K캡의 공동 프로모션으로 통해서 외형이 확장되고 있고 고혈압 신약이라던가 여러 가지 항암제 쪽에서 퍼포먼스를 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온계 확산을 기다리는 것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전해드렸던 표를 봐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기술 이전 주요 기업들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한미약품, ABL 바이오, 알테오젠, 오름테라퓨틱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함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서 해제가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죠. 머크는 2025년에 연내 주요 품목 승인 제품으로 키트루다 이 피하 주사 제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키트루다가 SC 제형으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면 키트루다 50% 전환 시 매출은 연 20조 원, 마일스톤만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이 밸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두고 증권가 안에서도 약간의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확실한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온계 확산을 기대하며 빅파마 관련 기업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죠. 일라이릴리, 에브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여러 가지 글로벌 빅파마들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또는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원료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 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밤에 일라이릴리가 1.8%가량 주가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비만도 다시 한번 온기 확산이 되는가 질문을 던질만 한데 그 핵심에는 먹는 비만 치료제라는 방점이 찍혀 있을 겁니다.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현재 임상 진행 중인 오포글리프론이 내년 FDA 승인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보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3년에 이상 임상 기준으로 26주 평균으로 12.6%의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사실 먹는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이 용량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잡아내면서 FDA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텐데 일단은 감량 효과는 확실하죠. 그렇다면 부작용을 줄이면서 일라이릴리가 젯바운드 이후의 세대 오포글리프론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비만 치료제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을까가 핵심일 겁니다.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 국내 관련주들 중에서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죠. D&D 파마텍, 일동제약, DXVX 같은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서 일라이릴리와 이미 한 번 지난해 공시가 나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라이릴리 관련한 비만 치료제 이슈가 나온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틱톡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우디 왕자 소유 킹덤 홀딩스도 틱톡 인수 참여 의사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죠. 이 킹덤 홀딩스가 머스크의 XAI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머스크에게 이 틱톡이 가게 된다면 아마 킹덤 홀딩스도 지분을 보태지 않을까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비데이즈, FSN, 와이즈버즈, 키다리 스튜디오, 틱톡 관련한 종목들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틱톡 이슈가 나올 때마다 대장격으로 크게 시세를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변동성에는 유의를 하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슈와 섹터 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섹터 정리하는 데도 참 많은 품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 이슈들을 연휴 전에 어떻게 반영해서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략 챙기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일이면 또 한동안 쉬잖아요, 저희. 네. 그러니까 괜히 오늘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트 정리들을 뭐 수목에 꽤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그냥 무관하게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사님은 어느 쪽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제 시장의 반응들을 보면 오늘 BOJ 금리 결정도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위험 회피하는 성향들이 나타났었어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 같은 경우에 중심으로 나오면서 지수단의 조정은 나타났는데 여전히 종목단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상황이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추세에 대한 훼손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장임을 열어두고 다만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게 기정사실화라는 점이에요. 오늘 12시에 이 부분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아마 시장 충격이 덜하게 계속 멘트들은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상반기 시장은 좀 누리고요. 이제 통화정책에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나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좀 쉴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을 놓고 연휴를 두고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추세를 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갖고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명확하게 의견을 주시니까요.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종목이나 섹터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어제장에서 이슈가 됐던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어제 한 3% 밀렸습니다. 실적 내놓고 예상치에 딱 부합했는데 가이던스 톤이 약간 보수적이었다라는 시각도 있었고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다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내고 있어요. 네. 동일하십니까? 매수 관점에 대해서 근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포인트로 본 부분은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였는데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HBM 매출액이 예상치가 4조에서 4조 5천억 정도, 약 4조 원대였죠. 그런데 5조 7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HBM 관련해서 경쟁사 같은 경우가 SK 하이닉스를 못 따라오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죠. 만약 마이크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3E 시장에 진입을 해서 볼륨을 늘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는 조정될 수 있어요. 근데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 반도체 쪽, 우리가 범용 반도체라고 많이 일컬어지죠. 이 여기에서 컴코를 할 때 우리가 많이 바라보는 부분은 빅그로스라는 부분을 많이 살펴봅니다. 이게 출하량 같은 경우로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출하량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디램 같은 경우는 빅그로스 예상치가 5% 증가였는데 실제치는 6%로 나왔고요. ASP라고 하는 마진 부분 같은 경우는 예상치만큼 나왔어요. 볼륨이 그만큼 디램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라고 보면 되고 이 부분에 HBM이 기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낸드 빅그로스는 마이너스 5% 정도였어요. 근데 ASP 마진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낸드는 출하량이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자연적 감산 형태인데 가격은 여기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감산 형태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는 먹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시설 투자를 과하게 늘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긍정입니다. 이게 왜 그렇냐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증설을 예상보다 더 높게 호황기 정도로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주가 고점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톤을 조절한다라는 거는 긍정으로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가 먼저 상승을 했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의료 AI입니다. 좀 분위기들이 나쁘지 않아서 한번 짚고 싶은데 뭐 고영, 루닛, 뭐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지금 좀 선전해주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 뭐 딥노이드, 뷰노 이렇게 다 어젠 신타카도 괜찮았죠. 네. 그래서 체크를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이클의 시작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 축으로 놓고 보되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상황들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기업이죠. 고용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이라는 점을 보여줬고, 루닛 같은 경우는 블록딜을 돌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칫 그 주가 수준이 고점이지 않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블록딜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이제 어느 정도 뭐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나 그 부분은 명시를 명확하게 하겠다. 왜 블록딜을 돌렸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줬다 보니까 루닛 같은 경우도 함께 접근을 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우리가 바라볼 거는 종목들 그 산업성에서 1등주를 볼 필요가 있어요. 고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1등주 축에 들어간 상황이고, 루닛 같은 경우도 다시금 주가가 변화가 될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유자료는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일까요? 네, 보유자는 끌고 갈 수 있고, 이게 추세에 대한 변화가 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갖고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바이오는 지난 하반기는 전방위적으로 함께 가는 분위기였다면 올해 들어서는 이제 다른 성장주로 관심도가 좀 이동하면서일까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좀 크게 힘을 네. 못 받았어요. 그러나 뭐 일부 종목들은 힘을 내고 있고요. 삼바도 어제 강했습니다. 바이오 어떡할까요? 이게 조금 달라진 시각들이 실적으로 답보되는 쪽 같은 경우가 강하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제 여기에서 로열티가 찍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 조금 더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성장의 방향이 강도가 강한 쪽은 다른 업종 쪽에 있다 보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좀 흘러가고, 이제 여기에서 성장에 대해서 데이터가 찍히는 쪽 같은 경우를 좀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여전히 포텐을 가지고 있는 쪽은 봐야 되겠죠. 뭐 알테오젠,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유한양행 이런 쪽을 바스켓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뭐 원하는 가격대 오시면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네, 알테오젠, 리가캠, 유한양행,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멘텀이 돼줬던 무언가를 갖고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판단 넘어가겠습니다. 통신 장비 여쭤보고 싶어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때만큼 올라주길을 생각했지만 그 희망 고문을 몇 년쯤 당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통신 장비의 반등 특징주 잘 안 보게 됐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생각보다 꽤 잦네? 이렇게 자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리드, 머큐리 등이 치고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서 뭐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은 있는데 이는 가능성은 낮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의 통신 장비 쪽을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좀 낙수 효과 형태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양자 관련된 부분의 비즈니스도 부각이 되었었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사이클 투자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에도 적용이 되는데 지금은 이 뭐 사이클에 대한 부분, 캐펙스 투자 부분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열어두고요. 하고 싶은 분은 할 수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오래 안 봐오신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뭔가 애매한데요? 네. 이사님께서 원래 되게 단호박처럼 말씀을 주시는 네네. 스타일이신데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하라, 약간 이 느낌 뭐죠? 이 뉘앙스의 이유는? 저라면 그냥 안 합니다. 예, 저라면 안 하고, 그런데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통신 장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찬물을 끼얹기에는 또 명절 전인데 초치면 그러니까 예, 약간 그렇게 갔습니다. 따뜻한 배려로 인한 MI함이셨군요. 근데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요? 머큐리, 뭐 솔리드 이렇게 대응할까요? 아니면 더 가볍게 가는 뭐 빛과전자 이런 거 해야 돼요? 뭐 솔리드 이런 종목을 뭐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좀 매매를 하기에는 난이도가 있어요. 뭐 양자 때문에 움직였다가 또 쉬다가 중국의 장비 규제 이슈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솔리드의 상황을 한번 뭐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통신 장비에 대한 이사님의 뷰는 명확하게 전달받은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사님의 픽은 무엇일까 했는데 마침 궁금했던 이 종목 얘기해 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일단 제2호 인수 철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간의 상한가. 이수페타의 이 뉴스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어떤 기업을 볼 때 불확실성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그게 제거되는 상황에서는 주가 같은 경우가 제 가치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뒀고요. 그러면 우리가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다시 정상화가 될 때는 그런 기업들은 플레이를 필히 해보셔야 됩니다. 제2호 인수를 보류했습니다. 그러면은 MLB 기판의 밸류를 찾아가는 구조겠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400억 정도 돼요. 비용 감안하면 이익단위 1,300억 정도는 가능한 구조겠죠. 그러면 기판 쪽에 프리미엄 기판이 받는 밸류에이션을 대입을 해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조 6천억 원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현재가 2조 정도 시가총액이다 보니까 기본 30%의 상승 여력은 열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이 30%가 기본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대입해서 4만 1,000원을 제시를 하고요.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은 시설 투자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증자에 대한 참여도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손절가는 2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이제는 좀 도달이 거의 하지 않는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개별적인 전략 챙겨봤습니다. 자, 이성홍 이사님 혹시 시간 좀 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출연자분이 조금 늦고 계셔서 네네. 저희가 때마침 이사님과 AS를 좀 많이 할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뭘 할까요? 워낙 말씀 주셨던 종목들 중에 좋은 흐름이 많은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실적은 예상했던 대로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것이 바닥이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준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게 아무래도 건설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PF 관련된 이슈인데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택 관련된 PF 익스포저가 극히 없습니다. 그와 함께 이 빅베스의 단응 같은 경우의 의미는 여기에서 추후에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우발 채무가 실제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환입도 가능한 구조다 보니까 최악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해외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진행 가능성, 그다음에 다른 형태지만 원전에 대한 부분의 비즈니스 또한 진행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이제 건설주는 반등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뭐 원전을 본다라고 해서 건설주를 보기보다 순수하게 원전 비즈니스 하는 쪽을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원전 비즈니스 하는 업체로 말씀 주셨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였어요. 당연 두 종목 다 수익 좋은데 이들은 AS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전히 뭐 가지고 가야 되고 만약에 이게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가격 조정이라 하면 뭐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한 20% 정도 조정이겠죠. 그러면 필히 한번 편입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의 주기기 나쁜 부분도 있지만은 전기 터빈의 국산화 부분도 존재를 해요. 이게 지멘스 같은 경우가 지금 전기 터빈 관련된 사업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AS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 우리나라 쪽에 전기 터빈을 쓸 수 있는 환경이고요. 이는 아마 이 스토리에 따라 팩트로 검증이 되면 즉 공시를 통해서 전기 터빈 수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소형 모듈 원전 모멘텀과 터빈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전고점의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전 쪽까지 짚어봤고요. 조선요, 정말 많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조선이 어제 좀 세게 조정이 있는 일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주는 매수 기회지라고 보는 시각들도 꽤 많은데, 돌아보니 너무 많이 올라온 건 아닌가라는 그죠? 네. 생각, 적응 안 되는 조선주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 주셨던 종목이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동성화인텍 등등이 있어요. 이거 다 차익 실현할까요? 아니면 어쩔까요? 미리 진입을 했고 뭐 수익이 30% 이상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미리 여기에서 매도는 필요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LNG 비즈니스 연결돼서 좀 수익이 강화될 수 있는 기업들, 보냉제, 피팅, 특히 피팅 쪽 같은 경우는 아직 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그 밸류에이션 측면을 대입해 보면 호황기가 지금 도달을 하는데요. 2025년 원년으로 도달을 하는데 그러면 시장 안에서는 여기에서 2배 정도의 주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는 이 사이클에 대해서 호황기가 왔을 때 주가는 이 정도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좀 굳이 뭐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이제 한참 이제 조선 기자재 잘 갈 때 피팅 쪽이 막 열 몇 배 갔던 네. 기억도 있는데 그러면 성광밴드, 태광 이렇게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갈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언제나 1등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1등주 같은 경우는 피팅 쪽은 태광. 그다음에 보냉제 쪽은 동성화인텍, 즉 LNG 비즈니스에 특화된 쪽이죠. 이 기업들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승인이 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입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안고 뭐 태광, 동성화인텍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조선주처럼 고점에서 한 10에서 20% 시장에서 다른 업종이 부각될 때 차익 실현이 나오면 거기에 흔들리기보다 이 산업재해 사이클은 단기로 안 끝나는 거다 보니까 묵묵하게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와 함께 하실 겁니다. 명절 전에 이사님의 종목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AS를 저희가 받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즉각적인 질문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종목에 대한 이슈를 팔로우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답변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전력 쪽 남았습니다. 전력이 사실 가장 꾸준한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동안 어제장에서도 올랐단 말이죠. 네. LS 일렉트릭의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HD 현대엘렉의 투자 경고 뭐 해제 이슈도 좀 맞물릴 텐데 어떻게 할까요? 전력은 계속 그냥 끌고 갈까요? 이게 긍정의 상황 속에서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가들이 한 차례씩 더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지지 않죠. HD 현대엘렉트릭의 실적이 나오고 그 부분을 확인했을 때 데이터로는 왜 예상치를 하회할지라는 생각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 데이터가 이연이었어요. 이거를 고객사에서 발주가 문제가 있어서 이연이 된 게 아니라 매출에 대한 인식 같은 경우가 국내 법인, 해외 법인 이 시차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 오차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을 때 HD 현대엘렉트릭 기준으로 뭐 35만 원 중반 이럴 때는 강력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다만 여기에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가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과수요의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관세를 만약에 여기에서 가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변압기주들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요. 그걸 미리 걱정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에 대한 부분을 변압기에서는 유지를 하고 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일반 전선보다 고압 전선 쪽 그런 쪽이 주가들이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란 것에 그다음에 미국의 노후 변압기 쪽에 이를 대입을 해보면 전선의 교체 수요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전선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보니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이 부분을 진행을 못하다가 증설에 대한 부분이 올해 이제 단계적으로 반영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전선주와는 다르게 이 고압 전선 같은 경우에 주가들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두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세하게 전력에 대해서 업데이트 주셨고요. 고압전선으로 조금 더 아이디어 확장해서 저희 더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를 볼 건데 시청자분이 APR, AS를 요청했어요. 네네네. 이사님이 APR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으신 거죠?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네네. 네, 지금 상황에서 주가에 대해서는 5만 원 이하에서는 가격 메리트는 존재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용기기 쪽 종목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무거워져 있죠. 분명히 가격 메리트는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랬을 때는 단가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급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 분명히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을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주가의 방향은 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미용기기 쪽이 전체적으로 좀 무겁죠.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또한 우려에 대한 일부죠. 미국의 이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약간의 관세에 대한 부분에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컨센이거든요.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가격 메리트에 들어온 기업 같은 경우 무작정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매수할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가가 다른 말을 할 때는 관리가 필요해요. 상황들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죠. 원래 이거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못 나오는 경우에는 네. 우리가 모르는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긍정이라고 하면 그때 추격해서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네, APR. 저 방금 크게 배운 한 문장이 있었네요. 주가가 반응을 해줄지 않을 때는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APR에 말씀 주셨던 현황을 좀 더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AS 종목 즉흥 질문을 도대체 몇 개를 소화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2024년도 저희 구정 기준으로 너무 감사했고요. 네. 새해 2025년도 명절 잘 보내고 오셔서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